5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며 급격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지난 12월부터 5개월간 하락세를 이어가던 소비자 심리가 지난 미중 관세 협약 휴전에 힘입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의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우려에 얼어붙었던 소비자 심리가 완화됐다고 풀이됐습니다. 미국의 올해 3월 주택 가격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4% 상승했습니다. 지난 3월 미국 주택 가격 지수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달보다 소폭 둔화된 수치였지만 주요 도시의 오름세는 전국 평균보다 강하며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년 대비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미국 주택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유지하며 장기 주택 소유자들이 상당한 자산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해석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유럽 전기차 시장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판매량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일론 머스크 CEO의 정치적 행보와 노후한 라인업, 그리고 중국과 유럽 완성차 업체 공세가 맞물린 결과라는 해석입니다. 테슬라 부진과 달리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는 공격적 가격 전략과 다양해진 제품군을 앞세워 사상 처음으로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추월했습니다. 밤사이 뉴욕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 와이드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미국에서는 소비 심리가 깜짝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가 된 건데요. 소비자들의 경제 자신감이 회복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월요일 휴장을 보내고 돌아온 뉴욕 증시는 활짝 웃었습니다. 유럽연합에 대한 50%의 관세 부과가 한 달로 연기됐기 때문인데요. 결국 투자자들의 안도 랠리가 펼쳐지면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먼저 살펴보시면 2.47% 큰 폭으로 올랐고요. S&P 500 지수도 2%,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까지 1.78%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 1.4% 떨어지면서 이날 미국 국채금리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넘는 급등세 나타냈고요. WTI 국제유가의 경우에는 오펙 플러스의 증산 가능성이 확실시되면서 국제유가는 0.73% 하락했습니다. 오는 31일 회의에서 하루 41만 배럴 수준의 증산이 결정될 걸로 보이고요. 배럴당 6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급등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대한 50% 고율 관세 부과를 7월로 연기한다고 밝히면서 나왔습니다. 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의 캐비넷셋 위원장은 이번 주 안에 추가 합의가 나올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협상 기대감을 더욱 높였는데요.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런 단기 반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테크놀로지 서비스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넷플릭스는 2% 넘게 올랐고요. 오라클은 4%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세일즈포스의 경우에는 1.5%의 오름세 나타냈는데요. 세일즈포스는 인포메티카를 8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AI 사업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서비스나우도 2.2%가량 상승하면서 주가에 힘을 보탰고요. 인투이트는 무려 4%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다른 섹터도 함께 살펴보시죠. 다음으로는 전자기술주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기술주 섹터 전반에도 훈풍이 불었는데요. 오늘 보잉의 경우에만 0.6%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브로드컴 3% 상승, AMD도 4% 가까운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퀄컴의 경우에도 2.24% 오름세 나타냈고요. 마이크론과 인텔은 나란히 2에서 3%가량 오름세 보이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섹터도 살펴보시죠. 오늘 금융주들도 전반적으로 1에서 2%대 상승폭을 보였고요. 또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코스트코를 비롯해서 월마트와 홈디포까지 리테일 트레이드 섹터도 활짝 웃었습니다. 이어서 의료기술 섹터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의료기술 섹터도 전반적으로 초록불을 켰습니다. 일라이릴리, 에브비, 그리고 에보트까지 나란히 1%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중화권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다시 늘고 있는 가운데 백신 관련주인 화이자가 오늘 1%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더나도 2% 가까이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특징주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켓 파마슈티컬스는 실험 치료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을 하면서 임상시험이 중단됐고 주가는 무려 62% 급락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가 금값에도 영향을 줬는데요. 무역 불확실성이 줄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해졌고 이에 따라 금 가격은 2% 하락했고요. 유몬트를 비롯한 금광업체들의 주가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M7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M7 기업들도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애플부터 살펴보시면 2.5%가량 올라주면서 $200 선 다시 회복했습니다. 애플 주가는 올해 들어 20% 가까이 하락했고 팀쿡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 동행을 거절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CEO를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고 아이폰을 미국 외에서 생산할 경우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전에 경고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앱스토어 소송 패소와 AI 경쟁력 논란까지 겹치면서 애플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다만 팀쿡이 최근 백악관과 접촉을 늘리며 관계 회복에 나선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는 3%가 넘는 급등세 보였습니다. $135 선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엔비디아는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1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실적이 주가 반등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AI 서버 수요가 탄탄한 만큼 매출과 순이익 모두 전년보다 크게 늘어날 걸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다만 미국 정부가 중국 수출용 H20 칩을 금지하면서 관련 재고 손실이 반영되면 수익성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을 겨냥해 H20보다 가격을 낮춘 새로운 AI 칩, 블랙웰을 이르면 6월부터 생산할 계획인데요. 로이터는 이 칩이 미국 수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맞춤 설계된 세 번째 제품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2.3% 상승했고요. 아마존닷컴도 2.5%가량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한편 아마존이 중금속에 오염된 쌀을 판매한 혐의로 집단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아마존은 비소와 납, 수은 등이 기준치를 넘은 쌀 제품 18종을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했는데요. 중금속 위험에 대한 안내 없이 판매된 점이 이번 쟁점이 됐습니다. 이번 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500만 알려졌고 아마존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2.6%가량 올랐습니다. 하지만 구글의 검색 점유율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90%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시장 조사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구글의 전 세계 검색 점유율은 89.34%로 집계됐습니다. AI 검색 도구의 확산이 검색은 곧 구글이라는 공식을 흔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구글은 트래픽 감소는 없다고 밝혔지만 애플 측은 사파린의 구글 검색량이 줄었다고 언급하면서 점유율 하락이 뚜렷해졌고요. AI 검색이 부상하면서 구글의 광고 기반 수익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메타 플랫폼스 2.4% 올랐고 테슬라는 오늘 장안에서 7% 가까운 급등세 나타내면서 $362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본인의 기업에 더 많은 관심을 쏟겠다고 밝히면서 테슬라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한편 유럽 전기차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테슬라만 유독 부진한 모습입니다. 4월 테슬라의 유럽 판매량은 전년 대비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고요. 시장 점유율도 1.3%에서 0.7%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중국의 비아디는 유럽에서 판매를 무려 359% 늘리면서 테슬라를 앞질렀고 최근에는 중국 내 차량 가격을 최대 34%까지 낮추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테슬라는 이미 중국에서 7개월 연속 판매가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인하 압박이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소비자 신뢰도가 5월 들어 반등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다소 완화된 모습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미국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5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98을 기록했는데요. 전달보다 12포인트 넘게 오르며 최근 5개월간의 하락 흐름을 끊어냈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87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번 반등은 미중 간 일부 관세 유예 조치 발표 이후 기대지수가 급등한 영향이 컸고요. 경기, 고용, 소득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늘면서 기대지수는 전달보다 17포인트 넘게 오른 72.8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기준선인 80은 밑돌고 있습니다. 한편 향후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소비자 비율은 44%로 늘었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6.5%로 다소 낮아졌습니다. 지출 계획도 전반적으로 늘었는데요. 주택, 자동차, 여행은 물론 외식과 공연 같은 서비스 소비까지 고루 확대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대한 50% 고율 관세 부과를 일단 유예했지만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지 않으면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방금 EU 측이 관세 협상 일정을 신속히 잡자고 연락해왔다며 이는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중국에 요구했던 것처럼 EU도 미국과의 무역을 위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측 모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유럽이 협상에 느리게 대응하고 있다며 자신은 EU에 대한 50% 관세 할당에 매우 만족한다고 밝혔고요.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미국 무역과 관련해 자신이 직접 거래 조건을 정할 권한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협상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관세 부과에 다시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과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I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본부장님과 함께 만나볼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EU에 대한 관세 유예도 됐고요. 또 AI 질주로 인해서 오늘 이 미증시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좀 자세하게 전략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 휴장 이후에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쉬고 와서인지 좀 더 강한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또 EU에 대한 고유 관세 50%가 유예가 되면서도 시장은 반등해주기도 했습니다. 국채 금리도 좀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소비자 신뢰 지수도 잘 나왔습니다. 간밤 마감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정말 쉬고 와서 그런지 더 강한 반등이 나온 것 같거든요. 네. 마감상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렇게 되면 역시나 미 증시였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 증시에 대한 상승세 그리고 이제 상승의 속도가 정말 강했었던 간밤의 미 증시였다고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지난주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불안감이 있었죠. 네. 지수는 올라오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은 생각보다 좋게 나오면서 2분기, 3분기 가이던스를 조금 해소시킬 만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이제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변덕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네. EU하고의 이제 관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 또 지수가 박스권 안에 공교롭게 또 갇힐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싸웠다가
관세 협의 아닌 협의를 하면서 시장을 좀 안도했던 것이 며칠 안 됐는데 여기에 또 EU하고 이제 불편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면 미중시는 최근에 또 가파르게 올라왔던 부분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구간이었었거든요.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앞단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과격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뒤에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조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우러주는, 그러니까 보다듬어주는 그러한 멘트들을 좀 해주면서 걱정 아닌 걱정을 좀 많이 했었으나 그래도 우리나라 장 시작 전에 EU하고 이제 관세가 어느 정도 유예 혹은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일본, 유럽, 미국까지도 굉장히 강했었던 지금 주 초반의 흐름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주요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일부 섹터만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왔다는 것에 저는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미증시도 체력이 탄탄해지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기술주들이 강하면 내수주들이 안 좋거나 네. 내수주들이 강하면 기술주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많은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얼 데이 때문에 2, 3일 동안 지금 연휴가 있었을 때 내부 관련 주들도 굉장히 큰 소비에 대한 회복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왔고 여기에 이제 테크주들에 대한 강세도 애플이 살짝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반등세를 보였지만 가장 좀 걱정이 됐었던 테슬라까지도 강세를 보이면서 미증시의 마감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좋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사실은 또 이게 주식이라는 게 이 섹터별로 좀 순환매가 돌기 마련인데 지금 모두 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멘텀 가지고 갔다라는 점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소비자 신뢰도 잘 나왔고 국채 금리도 하락한 만큼 전반적으로 시장은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이 미국에 영향을 줄 만한 연준에 영향을 줄 만한 경제 지표가 또 나옵니다. 일단은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보다 잘 나오면서 이 소비자들의 경제 자신감이 좀 회복이 됐다라는 점을 네.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30일에는 PC 물가 지표가 나옵니다. 굉장히 또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지표이니만큼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비력을 좀 가늠할 수 있고 규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예상치보다도 살짝이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네. 지표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미국 경기는 괜찮고 소비 심리 또한 혹은 소비력 또한 괜찮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현재 기준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소비에 대한 어떤 양 자체가 미국과 중국, 미국과 EU가 조금 더 과격하게 싸우기 전에 미리 조금은 쟁여놔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들어간 소비다라고 하면 분명히 6월 달 그리고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기저효과에 따른 부담감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소비자 신뢰 지수가 급격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미국 경기 좋구나. 미국은 여전히 강하구나라고 예단을 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내일 발표되는 이제 물가 지수까지 함께 그리고 이제 FOMC라든지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와 함께 저는 골고루 여러 가지를 좀 체크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지금 5월 중순 그리고 이제 말 시장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찌되었든 안 좋은 것보다 좋게 나온 쪽이 지금 시장에서는 굿뉴스가 굿뉴스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제의 지표의 상승이 또 지수의 상승에 또 힘을 보태주는 이제 모습을 좀 보였고요. 아무래도 제가 앞서서 빅테크 기업들 혹은 테크 기업들 기술주들이 강하면 내수 소비가 이제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어제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명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코카콜라, 맥도날드, 나이키 이러한 내수 소비 관련 주들까지도 어제 올라왔었던 이유라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수주들이 그래도 강했던 이유가 바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회복을 하면서 5개월 만에 반등을 했죠. 이러한 이유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다라는 점도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지표들의 상승이 그래도 좋은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이 PC 물가 지표 계속해서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파월 의장의 이야기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까지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내일 또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네.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실업률과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있는 상황이잖아요. 세부적인 내용에도 지금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회의록 안에서도 어떤 내용들을 좀 중점으로 봐야 될까요? 결국엔 시기와
횟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장 메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회의가 진행이 됐었던 시점으로 되돌아가면 네. 사실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또 크게 다퉜을 때의 회의였기 때문에 저는 회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뭐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어 나오는 이야기에 크게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회의록 발표 이후에 펄 연준 의장이나 FOMC에서 어떠한 인터뷰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준 의장의 이야기들은 크게 두 가지 골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번에 지표 그리고 내일 이제 PCE까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PCE까지도 괜찮게 나왔다면 연준 의장 쪽에서는 서둘러서 비둘기 파저 발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거죠. 네. 아마 연준 쪽에서 이야기할 부분은 딱 하나일 겁니다. 지켜보면서 속도의 둔화 그리고 이제 속도의 방향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어떤 경우의 가능성이 가장 높으냐 2분기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를 보고 금리의 시기와 횟수를 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느냐 지수보다 종목별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앞서 제가 잠시 언급드렸지만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반등이 나올 만큼 지금 다 반등이 나온 상황이에요. 여기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역사적인 신고가를 가더라도 뭐가 문제냐면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수들이 역사적으로 신고가 갈 만큼 그걸 버텨낼 수 있는 체력 그리고 근간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실적이 있는가 다 이렇게 봤었을 때는 물음표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가도 문제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속도 조절을 해주는 이제 멘트들이 더 필요한 상황. 그러면 지수가 속도 조절을 받는다면 종목별로의 저는 차별화 현상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6월 달에 다가올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JP모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간밤에 미증시가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올해 여름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증시 기준으로는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으니 이 부분을 좀 염두를 하자라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저도 그 말에 조금은 동의하는 바이기 때문에 너무나 공격적인 트레이딩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것보다는 박스권 장세에 맞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에 혹은 해당 기업과 해당 섹터의 스토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차가 지금 달라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다양한 섹터와 기업들을 지금은 보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계속해서 그래도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 지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이 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 속도 조절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만큼 FOMC 회의록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그다음에 횟수에도 주목해 보시면서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종목 이야기, 종목별 장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먼저 엔비디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일 1분기 실적이 나옵니다. 드디어 또 굉장히 또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이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도체 H20에 대한 규제 때문에 우려감도 있고 사실은 챗 GPT로 인해서 굉장히 또 큰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대감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간밤에는 3%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조금은 기대감이 보이는 상황인데 엔비디아 실적 앞으로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다가올 가이던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을 저는 해소했다고 2주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고 말씀을 드렸냐면 중동 가서 엔비디아가 굉장히 많은 HBM을 팔고 왔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젠슨항 CEO도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죠. 중국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엔비디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참 과감한 발언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가 지금 중국을 견제를 하고 지금 트럼프가 애플에게 계속 딴지를 거는 걸 보면 사실 젠슨항 CEO도 언론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불편했을 수도 혹은 부담이 느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엔비디아에게도 굉장히 크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되었든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맞춤형 칩을 제작한다라는 것 자체가 엔비디아에게는 저는 호재다라고 좀 보여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대신 내일 아침에 나올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부분을 저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냐면 지금 호퍼에서 블랙엘 아키텍처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딱 두 가지일 겁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작년과 재작년에 우리가 엔비디아라고 하는 기업에 열광을 했었던 이유는 뭐였죠? 굉장히 높은 영업 이익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맞는 좀 제품을 생산을 했을 때는 가격적으로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왜냐하면 성능이 초고사양 제품보다 조금은 떨어지는 제품일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가격도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 그 내린 가격이 과연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인가 또 이 부분에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컨퍼런스 콜에서 어떻게 풀어주느냐 여부를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시장도 엮여있는 분야이긴 하지만 결국 발열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작년 3분기, 4분기부터 엔비디아에서 이야기하는 것 크게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였죠. 앞에서 엄청나게 지금 수요가 높다. 그래서 공급을 할 여력이 지금 부족하다.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두 번째 뭐가 있었냐면 그러면 빠르게 공장을 증설을 하거나 아니면 공정에 대한 수요를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공장 증설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도 뭐 삼성전자도 혹은 이제 미국 내의 다양한 반도체 기업들도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공정에서의 이제 수율 개선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공정에서의 수율 개선이 한계에 어느 정도 좀 봉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즉 발열을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잡아내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계속해서 유리기판이라든지 글라스 인터포저와 같은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실적에서 봐야 될 부분은 첫 번째로는 우선 최근에 엔비디아라고 하는 기업의 콜옵션 베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이게 세론으로 갈 건지 아니면 오히려 숏 스퀴즈 현상을 발생시키면서 강한 슈팅이 날 것인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은 전자보다는 후자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걸 이제 완성시키려면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엔비디아에게 갖고 있는 불확실성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중국 제품에 대한 마진율,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발열에 대한 공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이것들이 명확하게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엔비디아는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또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두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중국 제품 생산을 위해서 저가용 제품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발열에 대한 문제도 어떻게 지금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 점도 파악을 해보시면서 실적 발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애플 이야기도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외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애플 측에서는 차라리 관세를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애플 측에서는 결국에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한 기간을 벌기 위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속 불편할 수밖에 없죠. 결국 그 전가는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사실 애플사에게도 기간은 벌어줄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는 있어도 만약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직접적으로 매출에 지금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에 저는 애플주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해결이 되는 것이 서로에게 지금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트럼프가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애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만 생산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인도 공장으로 많이 옮겨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아이폰의 수입 비중을 보면 이번 5월 달에 중국에서 이제 들어오는 것보다 40에서 50%더 많이 인도에서 지금 들어왔다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 애플이 트럼프가 하자고 하는 대로 잘 따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건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팀 쿡 CEO 간에 뭔가 불편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저 의심도 합리적인 의심도 지금 드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애플 걱정은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플은 언제나 여러 가지 악재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높은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기술력을 선보이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매니아틱한 소비층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도 이 가격이면 누가 애플을 사겠나 싶었지만 여전히 애플에 대한 매출은 높고 또 이제 우리가 애플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폰을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손목에는 워치가 껴있을 거고요. 또 워치를 또 끼고 돌아다니시다 보면 귀에는 아이팟이 또 껴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바로 이제 서비스 매출 애플의 가장 큰 무서운 장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여러 가지 가타부터 좀 불편한 이야기 때문에 주가의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천천히 모아가신 전략도 가장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죠. 챗GPT, 제미나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AI 생성형 모델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들을 결국 어디서 쓸 거냐라고 고민을 해보면 맥북 그리고 아이폰에서 쓸 가능성이 높은 거죠. 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어떻게 보면 AI와 데이터 센터, LLM 시대에 조금은 뒤처져 있는 모습을 보일지 몰라도 하드웨어적으로는 지금 아이폰 시리즈를 따라갈 모델이 없다라는 거죠. 화웨이 제품을 쓸 것이냐 아니면 구글의 픽셀폰을 쓸 것이냐 뭐 그들도 제품이 성능이 떨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워낙 시장 점유율을 높게 가지고 있는 아이폰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노이즈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보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한 팀 쿡과 드라마틱한 어떤 화해, 반전의 카드가 없는 이상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도 이 애플이 이 고객 충성도가 좀 높은 만큼 이 점은 주목해 보시면서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좀 펀더멘털적으로는 강하기 때문에 이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해석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테슬라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CEO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24시간 주 7일을 이제 회사에 집중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로보택시 출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 사실 유럽 전기차 판매 시장에서 비아디를 지금 아무래도 비아디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기대와 우려가 계속해서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의 이 전략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계속해서 규제 완화 혹은 정부에서 빠르게 지원해주는 쪽에 저는 집중하는 테슬라 CEO의 모습이 또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지금 줄어들고 있는 혹은 밀리고 있는 전기차의 목을 맸다면 테슬라를 바라보는 시각은 긍정적인 시각보다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슬라를 바라보는 시선들의 다수는 뭐냐?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은 내려놓은 지 오래 전입니다. 테슬라를 바라봄에 있어서 이제 크게 골자는 두 가지인 거죠. 우주 산업에서 어떠한 영향을 보일 것이냐, 그리고 로봇 산업에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줄 것이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골든돔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위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위성의 가장 큰 또 지배구조상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테슬라이고 스타링크를 또 뛰어넘는 민간 위성사가 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가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일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주 관련 쪽은 꼭 한번 올해 계속 추적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옵티머스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테슬라가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옵티머스라고 하는 로봇이 뭔가 하나하나 좀 발전을 할 때마다 동영상이 되었든 컨퍼런스 콜이 되었든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저는 큰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어떤 로봇 만드는지 아마 투자자분들 잘 모를 거고 그 기업들이 지금까지 개발한 로봇의 단계, 수준 보신 분들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느 동작도 할 수 있고 노래에 맞춰서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테슬라가 참 투자자들의 매력을 이끄는 것에는 도가 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테슬라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ING 중이어야 맞다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옵티머스 영상들도 또 많이 화두가 되고 네. 있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테슬라가 지금 아무래도 우주 산업에서 계속해서도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간밤에는 사실 스페이스X에서 스타쉽 로켓 발사가 이루어질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전까지도 참고를 해보시면서 테슬라 쪽으로 투자 전략도 같이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I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코인 시황과 이슈 분석, 거기에 코인 지식 한 스푼까지 얻어가는 시간 코인 라이브. 먼저 코인 한 스푼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밈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살짝 낯설고 좀 장난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시장에서 이 밈코인들이 움직이는 자금 규모나 투자자들의 관심도는 어마어마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도 처음엔 그냥 웃자고 만든 코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가총액이 수조 원대에 이르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밈코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장을 하게 된 건지, 그 배경은 뭔지, 그리고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밈코인들은 어떤 게 있는지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밈코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이미지나 유머, 행동 같은 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암호화폐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재밌다고 느끼는 밈을 코인으로 만든 건데요. 그 시작은 2013년 도지코인이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이 한창 열풍이었는데 그 복잡한 기술 얘기들을 살짝 풍자해보자 해서 일본 시바견의 귀여운 표정을 밈으로 넣어 만든 게 바로 도지코인입니다. 처음엔 진짜 장난처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SNS를 통해 퍼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커뮤니티가 만들어졌고요. 게다가 일론 머스크 같은 유명 인사가 언급을 하면서 수천 % 가까이 가격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밈코인의 등장은 단순히 기술력만으로 코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문화와 커뮤니티, 이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밈코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 선수는 뭐니 해도 도지코인과 시바이누입니다. 먼저 도지코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바견 밈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건 2019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도지코인을 언급하면서부터였는데요. 그리고 2021년 머스크가 미국 인기 코미디 쇼 SNL에 출연을 하면서 도지코인을 언급하자 불과 며칠 만에 가격이 0.004달러에서 0.73달러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무려 2만 % 가까이 상승한 건데요. 다만 도지코인은 지금도 기술적인 활용성은 많이 부족합니다. 총 발행량 제한이 없고 매년 약 50억 개가 꾸준히 채굴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유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평가도 많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시바이누는 조금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지코인을 따라 만든 밈코인이었지만 지금은 독자적인 생태계를 갖춘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본이나 리쉬 같은 서브 토큰에 탈중앙화 거래소 시바스왑, 거기에 NFT 게임까지 연동된 멀티 플랫폼으로 확장된 건데요. 최근에는 자체 블록체인인 시바리움 메인넷도 출시를 하면서 단순한 밈코인이 아니라 실제 유틸리티를 갖춘 플랫폼 코인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도지코인은 단일 토큰으로서의 상징성, 시바이누는 생태계를 확장하며 구조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는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인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중 하나, 바로 밈코인 랠리입니다.
2025년 들어서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강세장이 찾아오면서 밈코인들도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미국과 중국의 관세 갈등이 잠시 봉합되면서 위험 자산을 향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났고요. 그 여파로 밈코인 상위 5개 종목이 일주일 평균 46.2%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 솔라나 기반의 무댕인데요. 일주일 만에 564%나 폭등을 하면서 국내 거래소 빗썸은 물론 글로벌 1위 거래소 바이낸스의 알파 프로젝트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또 다른 인기 밈코인들도 줄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개구리 밈에서 착안한 페페, 솔라나 부흥을 위해 탄생한 봉크, 그리고 퍼퍼, 고트세우스 막시무스처럼 이름만 들어도 독특한 코인들이 줄줄이 오르고 있는데요. 주요 거래소들이 이런 밈코인을 계속 상장하거나 프로젝트 파트너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건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실제 유동성과 거래량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전엔 대부분 귀여운 개의 밈이 중심이었다면 요즘은 정치인, 만화 캐릭터, 심지어 SNS 트렌드까지 밈의 소재가 훨씬 다양해졌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밈코인의 가장 큰 특징이자 위험성은 뚜렷한 수익 모델이나 기술 기반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는 커뮤니티의 분위기, SNS의 유행, 그리고 유명인의 말 한마디에 따라 급격하게 움직입니다. 최근 도지코인 사례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2024년 말 도널드 트럼프가 도지라는 이름의 정부 부서를 만들었다는 뉴스가 퍼지자 도지코인 가격이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정부에서 활용할 계획은 없다고 인터뷰를 하자 그냥 바로 30% 가까이가 빠졌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걸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거품 붕괴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고요. 투자 전문 매체 더 모틀리풀은 이제 도지코인은 투자보단 거의 투기에 가까운 자산이라고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게다가 많은 밈코인들은 내부자 지갑에 물량이 집중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가격이 갑자기 오르고 나서 특정 지갑에서 대량 매도 후 급락, 이런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밈코인을 투자할 때는 꼭 매수 타이밍과 손절 기준, 분산 투자 같은 기본 원칙들을 갖춰야 하고요. 특히 신규 밈코인은 백서조차 제대로 없고 운영 주체가 누군지조차 불투명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충분한 리서치와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밈코인은 분명 단기 트렌드성 자산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요즘처럼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는 디지털 시대엔 이런 커뮤니티 주도형 자산으로서 충분히 의미 있는 흐름이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NFT나 게임, 탈중앙화 커뮤니티, 거버넌스 시스템 같은 데와 결합되면 굉장히 충성도 높은 유저층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진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글로벌 거래소들 상장 흐름이나 VC 투자 트렌드를 봐도 밈코인이 단순 이벤트를 넘어서 장기적인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사례도 하나둘씩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재미 요소가 너무 강하다 보니 포모에 휩쓸리거나 투기성 열풍이 반복된다는 단점도 여전한데요. 결국 밈코인은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자산입니다. 재미와 유행 속에 기회도 숨어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함께 존재하는 밈코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차분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현재 코인 시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대 암호화폐 시장인데요. 오늘 비트코인은 0.2%가량 내리면서 10만 9천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1만 달러 선 재돌파를 앞두고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4% 급등하면서 2,600달러 선 단단하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XRP의 경우에는 0.35% 소폭 상승해주면서 2.3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어서 주요 8가지 알트코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알트코인들은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1%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면서 24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도지코인과 에이다는 소폭이지만 0.2%가량의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체인링크는 2%가 넘게 올라주면서 2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나머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익코인은 5%가량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발란체와 스텔라 루멘 그리고 시바이누까지는 모두 강보합권의 흐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약 4,269억 달러, 비트코인 420만 개 규모의 기관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는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2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현재 미국은 약 19만 8천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엘살바도르와 중국, 일부 주정부까지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주요 기업과 자산 운용사들도 ETF를 통해 비트코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다만 ETF 자산이 대량 매도될 경우 시장 급락 가능성이 존재하고 SEC 규제나 금리 동결 이슈는 자금 유입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최근 반감기로 인해 공급이 연간 약 16만 4천 개로 줄어들었고요. 이처럼 수요가 늘고 공급이 줄면 가격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11만 달러를 돌파했었고 온체인 데이터에선 20만 달러 돌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XRP가 향후 6개월 내에 1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강세 전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엔젤 투자자 데니스 리우는 XRP 비트코인 차트에서 과거 급등을 이끌었던 라운디드 탑 패턴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다만 본격적인 상승 전 공포성 하락이 한 차례 나올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리우는 XRP가 1.8달러 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구간이 단기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XRP가 10달러 도달할 수 있는 증거로 SEC 소송 종료, ETF 승인 가능성,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리플 USD 성장을 꼽았습니다. 특히 캐나다에서는 XRP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80%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미국 자산운용사들도 XRP 선물 ETF를 출시 준비 중입니다. XRP는 과거에도 큰 폭의 상승 흐름을 여러 차례 보여준 바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기술적 패턴과 펀더멘털 요인이 맞물릴 경우 다시 한번 기하급수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더리움이 3,00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아직은 쉽지 않은 흐름입니다. 최근 2,500달러까지 급락했던 이더리움은 반등에 성공하면서 현재 2,600달러 선까지 회복한 상태인데요. 24시간 기준으로 주요 암호화폐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200일 이동평균선, 약 2,699달러가 중요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뚫을 경우 3,000달러 재진입도 가능하지만 온체인 분석업체 글래스노드는 2,800달러 부근에서 수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동안 손실 상태였던 보유자들이 본전에서 매도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실현 가격과 시장 평균가 모두 상회하고 있어 중장기 흐름은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향후 관건은 2,900달러인 활성 실현 가격을 넘길 수 있을지 여부인데요. 이 선을 뚫지 못하면 단기 차익 실현이 이어질 수 있고 돌파에 성공하면 시장의 상승 확신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발행하는 서클이 IPO에 나섭니다. CNBC에 따르면 서클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보통주 2,400만 주를 공모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는데요. 이 가운데 960만 주는 회사가 직접, 나머지는 1,440만 주는 기존 주주들이 매각하게 됩니다. 공모가는 주당 24에서 26달러로 예상되고요. 이에 따라 서클의 기업 가치는 약 56억 달러, 우리 돈 7조 8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서클은 조만간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클이 발행한 USDC는 현재 620억 달러어치가 유통 중이며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는 여전히 테더지만 올해 USDC 시총이 40% 늘어난 반면 테더는 10% 성장에 그친 상황입니다. 한편 최근 미국 상원은 스테이블 코인을 처음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법안이 규제이자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을 금융수단으로 인정한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라이브였습니다.
5월 28일 수요일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